자, 이어서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프린트 기준으로 15페이지부터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양반 신분제 사회와 상품화폐 경제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도 될 거는 조선 후기, 즉 양란 이후죠. 여기에는 농업 경영과 그리고 수공업에서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농업 경영에서의 변화 같은 경우에는 전쟁 이후에 농사가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 부족한 농사를 잘 할 수 있게 할까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모내기법이 제시되었고요. 이 모내기법이 잘 되니까 1년에 두 가지 작물을 재배하는 이모작, 넓은 땅에 농사를 지내는 광작, 거기다가 상품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쌀과 다양한 상품 작물을 판매하는 상업적 농업까지 이루어지게 되면서 조선 후기가 되면은 농업이 조선 전기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훨씬 더 잘 돼 가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수공업에서도 발달이 있었는데요. 조선 전기 때는 관청에서 시켜서 수공업을 하는 관영 수공업이었는데요. 조선 후기가 되면은 민간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수공업 형태로 바뀐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가 선대제라고 하는 방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6페이지로 넘어가면요. 이제 수치체제가 개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선시대의 세금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었었는데요. 첫 번째는 땅에다가 세금을 내는 전세, 두 번째는 특산물을 납부하는 공납, 세 번째는 노동력을 수치하는 역, 이렇게 있었는데 이 각각의 것들이 조금씩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새로운 세금 제도가 나타났습니다. 전세는 뭐라고 했지? 토지에다가 납부하는 거. 공납은 뭐죠? 특산물을 납부하는 거. 마지막 역은 뭐예요? 노동력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었는데 각각 조금씩 프라브람들이 생겨가지고 전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바뀌었냐? 영정법이라고 하는 법이 정해졌죠. 왜냐하면은 기존의 전세 같은 경우에는 매년 다르게 납부를 하다가 이 매년 다르게 내는 것이 오히려 백성들의 부담을 줬었기 때문에 영원히 세금을 동일하게 내는 영정법을 실시했습니다. 인조 때 실시했어요. 공납의 납부에도 뭐 대납이나 방납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서요.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동법이라고 하는 것을 실시했습니다. 대동법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광해군 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공납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대동법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특산물을 내는 대신에 쌀 혹은 비단으로 대신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대동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신 납부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애들이 등장했는데 그들이 바로 공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상인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조선 후기의 상업 발달에는 이 대동법과 공인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영조가 균역법이라고 하는 걸 했습니다. 각각 이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이 뭔지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영정법은 인조 때 시작했고 대동법은 광해군 때 시작했고 균역법은 영조 때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도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겠다. 다음은 이제 17페이지로 넘어가서 상업의 발달입니다. 상업의 발달. 조선 후기의 상업의 발달을 보여주는 예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조선시대 때의 상업은 시전상인만 가능했습니다. 시전상인들은요. 금난정권, 난전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인
난전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인 금난 정권을 가졌었기 때문에 상업이 크게 발달하지 못했었는데 조선 후기가 되면서 공인이 굉장히 큰 활약을 했고요. 또한 사상들 개경상인 개경상인인 송상, 의주상인인 만상, 동래상인인 내상 같은 사상들도 굉장히 많이 활약했고요. 특히나 조선 후기에 상업의 발달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가 도고였습니다. 도고는 일종의 사직인데 그 도고의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우리 국어 시간에 배운 허생의 상행위가 도고에 해당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때는 공인, 사상, 도고 이런 양반들이 나오면은 조선 후기다라고 하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조선 후기 때는 오일장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했다가 점차 매일같이 시장이 들어서는 상설시장 형태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대외무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변에 있는 청나라는 의주상인, 일본은 동래상인이 활약을 했더라 정도만 알아두시면서 뒤에 있는 삼정의 문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정의 문란. 삼정의 문란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세금 제도의 문란이라고 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영정법, 대동법 그리고 균역법 같은 경우에는요 나름대로 큰 효과가 있기는 했었어.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세금을 걷는 작업이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겼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삼정의 문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 둘, 그리고 서희. 첫 번째는 삼정의 문란, 삼정의 문란이 아니라 전정의 문란입니다. 요거는 여기 18페이지에 있는 만화에도 있지만은 내 땅이 아닌데도 혹은 농지가 아닌데도 토지에 대한 세금을 내라고 했었던 거야. 내 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요거는 이제 토지와 관련된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군정이었어. 군정의 문란은 이제 노동력, 특히 군력 납부와 관련된 거였어. 그래서 완전 어린아이나 이미 죽은 사람한테까지도 군정을 납부하기도 했습니다. 그 예시가 18페이지에 있는 정민교의 군정탄이나 정약용의 애절량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마지막에 환정의 문란 같은 경우에는요. 본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환국이 원래 빈민을 도와주는 빈민구제책이었는데 이것이 재정확보책으로 돌아서게 되면서 이 쌍갑에 빌려주는 이자가 많은 백성들의 불안감으로 야기한 것이 바로 삼정의 문란입니다. 이런 삼정의 문란 때문에 여러 차례 농민봉기가 일어났고요. 특히나 농민봉기 중에서도 임술 농민봉기 때는 이 조선 조정에서도 이거 좀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요 삼정의 문란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삼정의 문란을 바르게 고치겠다라고 하는 삼정이정청이라고 하는 관청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요거는 어디까지나 보여주기식, 즉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 훗날에 나오는 흥선대원군 때 이 삼정의 문란을 개선하기 위해서 새로운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책도 지금 같이 볼게. 먼저 이 삼정이정청은 별로 좀 의미가 없어서, 물론 의미가 있는 거는 그 전과는 다르게 삼정의 문란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내주겠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이 삼정이정청의 설치가 나름의 의미가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 백성들의 힘든 그 삶을 개선시키지 못한 거야.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뭘 했냐면은 일단 전정의 문란을 개선하기 위해서 각 토지를 조사하는 양전사업을 실시했고요. 양전사업의 결과 원래 세금을 내지 않은 은전을 찾아내가지고 그 은전에까지 세금을 매겨서 국가재정을 조금 더 확보했었습니다.
군정의 문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조금 이따가 뒤에서 얘기할 건데, 군역 같은 경우에는 16살에서 60살까지의 남성만 내는 거고, 양반들은 납부하지 않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잖아. 그치? 이런 특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국가 재정은 약화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군정은 호포제, 즉 모든 집집마다 군역을 납부한다라고 하는 일반 양인들과 양반들까지도 군역을 납부하도록 했었던 호포제라고 하는 것을 실시해서 이러한 군정의 문란을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정의 문란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강제로 환곡을 실시하니까 요렇게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오케이, 야 그러면은 환곡 그거 국가에서 운영하지 마. 향촌에서 자치적으로 운영해. 라고 하면서 사창제, 그 각 사회에서 그 환곡 창고를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사창제를 운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흥선대원군대에 있었던 삼정의 문란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물론 흥선대원군 때도 이 삼정의 문란의 문제점을 완벽하게 해결하지는 못했어. 그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 19페이지로 넘어가서 신분사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신분제도. 조선 후기 신분의 신분제도의 변화. 기본적으로 조선은 법적으로는 양천되었습니다. 양인과 천인으로 나뉘는 건데 실제로는 4개의 신분으로 나뉘는 4신분제였어. 4개의 신분이란 양반, 최상위 권력층인 양반, 중간 지배층인 중인, 그리고 일반 백성인 상민, 그리고 노비인 천민, 이런 식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이 각각은 서로가 서로를 넘을 수 없는 그런 선이었어. 중인이 양반이 될 수 없고 상인이 양반이 될 수 없었는데 점차 시대가 흘러가게 되면서 이런 신분층이 변화하게 됩니다. 특히나 양반들 같은 경우에는 세도 정치기에 일부 가문이 관직을 독점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서 양반들은 과거를 응시하고 과음직에 진출해야지 이게 양반이라고 하는 신분이 의미가 있는데 그 많은 양반들이 관직에 진출하지 못하게 되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이름만 양반이고 실제로는 양반이랑 다를 바가 그러니까 일반 농민들이랑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우리는 그들을 잔반이라고 표현합니다. 잔반. 그래서 양반이 몰래 똑같은 양반이었는데 그 양반이 다 같은 양반이 되지 않았고요. 상민들 중에서도 앞에서 배웠었던 농업 방식의 변화 덕분에 굉장히 부유해진 농민들이 많아졌습니다. 분홍들이 늘어나는데요. 이 분홍들이 양반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때 썼었던 수들이 뭐냐면은 첫 번째 납속을 했고요. 두 번째 족보를 구매했습니다. 납속은 기부금을 내서 많이 기부금을 내면은 너 잘했어, 너 양반책이 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납속이었고요. 족보는 원래 양반들만 가질 수 있었던 것이 족보인데 그 족보를 여기 말했었던 이 잔반들에게 구매해서 야, 너 돈 많이 줄 테니까 너 족보 나한테 내놔 라고 하면서 양반 신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선 후기가 되면은 굉장히 많은 신분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앞에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것뿐만 아니라 노비들 같은 경우에도 해방되기도 했어요. 노비 해방 같은 경우에는 세금 낼 사람 많이 늘리려고 한 것이다 얘기했다. 그래서 조선 후기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향전. 기존의 양반들과 새롭게 등장한 분홍들 간의 향촌에서의 전쟁이 일어난 향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조선 후기가 되면은요,
아까 전 앞에서 얘기했었던 각종 농민봉기가 일어나거든요. 이 농민봉기는 정치적으로는 세도정치, 경제적으로는 삼정의 문란, 사회적으로는 신분제도의 동요, 요런 것들이 여러 가지 섞여가지고 일어나게 된 것이 바로 농민봉기입니다. 이런 혼란한 삶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가 천주교나 동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가 등장하기도 했고, 그리고 미륵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한 것은 이 조선 후기의 사회가 얼마나 복잡하고 혼란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농민봉기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홍경래의 난과 임술 농민봉기가 있습니다. 홍경래의 난 같은 경우에는 홍경래라고 하는 사람이 평안도 지역에서 일으켰었던 반란이고요. 요거는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 세도 가문이라고 하는 혼란함, 삼정의 문란, 신분제도의 동요, 이런 것들이 싸그리 다 믹스돼서 일어난 건데, 조선 정부는 이 홍경래만 조지면 되겠다라고 하고 안일하게 관군을 동원해서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 임술년에는 이렇게 홍경래처럼 한 명이 아니라 진주를 비롯해서 70여 곳에서 이곳저곳 다 터져버린 거라. 그래서 이거 조졌구나 싶어서 이거를 문제 해결하려고 암행어사도 파견했고요. 암행어사 파견해 보니까 삼정의 문란이 문제구나. 요거 어떻게 개선할까라고 하면서 임술농민봉기의 결과로 삼정이정청이 설치되었다. 요거는 내가 앞에서도 같이 얘기를 드린 바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조선입니다. 조선. 자, 이제 개화기로 넘어가면은요, 이제 크게 개화기에선 두 개밖에 안 했어.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책이랑 그리고 통상수교 거부 정책만 했거든. 개혁 정책 먼저 볼게. 먼저 흥선대원군의 목표는 두 가지다 했다. 세도 정치를 타파하고 왕권을 강화하는 것. 요게 흥선대원군의 목표였는데, 첫 번째 그것을 위해서 새로운 인재를 등용했고요. 뭐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비변사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비변사 국정을 운영했었던 의정부를 부활시켰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무너진 왕실을 회복하기 위해서 경복궁을 중건했습니다. 다시 지었다는 말이야. 근데 여기에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 그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종의 기부금이라고 할 수 있는 원납전을 거두었고요. 이 원납전으로 시원찮으니까 당백전이라고 하는 기존의 지폐보다 무려 100배의 가치를 가진 동전을 만들어서 이 흥선대원군이 경제를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삼정의 문란 개선 시도를 했습니다. 요거는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진 않을게. 앞에 했는 거 거기서 보자. 그 은전 호포제 사창제 기억해주자. 그 다음에 서원을 철폐했습니다. 서원 철폐를 했었던 이유는 서원들은 세금을 면제받고 군역을 면제받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인 국가재정과 왕권 약화에 문제가 생겨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국에 47개의 서원을 제외하고 싹이 다 없애버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입니다. 요거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순서 기억하셔야 되고요. 특히 양료의 배경과
결과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순서 어떻게 된다고? 병재, 병오신이야. 그냥 병신 하면 안 돼. 병오신이야. 자, 병인 박해. 제너럴 셔먼호 사건. 병인 양요. 오페르트 남영군묘 도굴 사건. 그리고 신미 양요까지가 그 순서입니다. 이 순서 기억하셔야 돼요. 병재 병오신, 병재 병오신 이렇게 기억하면 돼. 병재 병오신이다. 그냥 병신 하면 안 돼. 병오신이야. 병오신. 병재 병오신이야. 간단하게 다시 소개해 주자면은 이 병인박해는 천주교 신자를 다 죽여버린 사건이고 여기에는 프랑스 선교사까지 끼어 있었던 사건입니다. 제너럴 셔먼호 사건은 미국의 상선인 제너럴 셔먼호가 평양에 쳐들어왔다가 얘네들이 통상 수교를 거부하니까 미국 애들이 죽어라 해가지고 다 물리친 사건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었습니다. 병인 양요는 둘 다 강화도에 쳐들어온 거고 프랑스 애들이 쳐들어온 거고 배경은 병인 양요. 결과는 외 규장각 도서 약탈. 글씨 개판으로 써도 알아봐라. 그 다음에 오페르트 남영군묘 도굴 사건은 흥선대원군의 관심을 끌려고 저기 흥선대원군의 아빠 무덤을 파헤쳐서 시체를 훔쳐가지고 그걸로 딜을 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개미친 정책이 미친 짓거리가 오페르트 남영군묘 도굴 사건이라고 했다. 마지막 신미양요는 미국이 쳐들어온 사건이고요. 배경은 앞에서 얘기했었던 제너럴 셔먼호 사건입니다. 결과 바로 저 서양 애들이랑 친하게 지내면 안 돼! 라고 하는 척화비를 전국에다가 설립한 것이 바로 척화비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험 범위입니다. 내가 보니까 대충 1시간 반 정도 영상을 찍은 것 같은데 얼마 안 되지? 그치? 화이팅!